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채부심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 책이 몇 번째 책이죠? 오랜만에 책이 나와가지고 저 한 11번째 책 읽고. 벌써. 네, 거의 뭐. 근데 책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네. 여기서 1억이면 1억 달러입니까? 아닙니다. 1억 달러면은 그 정도는 1억 아니고. 달러는 있어야지 사람이지 막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냥 달러 자산 1억 정도면은 1억 평생 원? 월급에 1억 원? 평생 월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1억 원이라고 네. 하는 게 뭐 노후 준비로는 뭐 전혀 이제 충분치 않고 네. 그런데 달러 자산이라면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원화 자산 1억 원이어도 예.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은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를 대상으로 그다음 그때부터 약간 은퇴연금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현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에 필요한 돈이 십수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네. 지금 당장 십수억이 없으니까는 노후 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제로는 이제 2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만드는데 시간은 충분하기도 하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책에서는 뭐 65세부터 연금 받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얼마의 월 생활비로 생활하게 될 건데 월 500 받을 건지 400 받을 건지 아니면 뭐 월 1,000만 원을 쓸 건지 그렇다면은 공적연금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그럼 공적연금을 뺀 나머지 사적연금과 내 나머지 투자로 얼마를 완성하면 되는지가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역산을 했을 때 45세 때 몇 억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현재 약 1억 정도 40대 정도 되는 나이에 1억 원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갖고 계시면은 소위 5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 만드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일반적인 그 노후 현금 흐름 대비는 다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시지는 말아도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달러인 거는 2035년부터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내려가거든요. 올해 뭐 이미 또 1% 네. 될랑말랑. 근데 그거는 어쨌든 실질이니까 올해 0.9%는 실질이고 물가가 2%니까 명목은 2.9% 오르는 거고 네. 내년은 실질로 한 1.6 보는 건데 물가가 한 1.8 나오면은 3.4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자산 가격은 이런 명목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5억이 6억 되면 20% 오른 거지. 네. 근데 실질로는 한 7% 올랐을 수도 있거든요. 뭐 기간의 그 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예, 물가를 감안하면. 그러나 사람들이 인지하는 금액은 명목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5억이 6억 됐다. 뭐 주가가 10,000원이 12,000원 됐다. 이게 훨씬 편한 거기 때문에 그 명목 베이스의 그 상승률을 봤을 때 한국이 잠재 3%는 나오는 나라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35년부터는 70년생들의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을 통해 가지고 노동시장 퇴출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2035를 전후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로 급격히 내려가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환율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한 20년을 봤을 때 10년 정도는 그래도 우리 원화 자산을 가지고 소위 엣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후반기 10년은 달러 자산으로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달러 자산으로 가놓는 게 복리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달러 자산이란 제목. 특히 요즘에 달러 자산 투자, 그러니까 해외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 예. 책에서 앞부분에 근데 그렇게 꼬집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재테크 과몰입 상태라고. 네, 과몰입이죠. 전 국민이 근데 이거 과몰입 재테크를 돼 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채부심도 보시고 네, 최승훈 대표님 나오는 영상도 보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재테크가 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채부심을 개인적으로는 봐서 재테크가 안 된다. 아니요. 우리나라의 그 재테크 관행은 네. 소위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재테크 관행은 개인에게 부적합해. 이거는 거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형태의 재테크 관행은 사실은 기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을 불러서 섹터 세미나를 듣고 그다음에 전략 시황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투자 전략가를 불러가지고 전략 시황을 듣는 거는 이거는 기관 투자자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기관 투자자를 마치 서울시에서 40년 택시를 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골목골목길을 다 알고 있고 어디 막히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네, 이거가 네, 네. 이제 선수들. 암묵지와 그 지식 체계로 다 체득화가 된 분이고 개인은 내비를 켜고 운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이제 개인들에게 내비게이션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통사고, 접촉사고는 많이 나게 돼 있어요. 확률이. 확률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위험 자산을 다루는 일을 할 때는 노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좋아지는 건데 이런 기관 투자자용으로 이제 많이들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관행이 이렇게 돼버린 거여 가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 투자 정보가 개인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버퍼 없이 바로 B2C로 가버리니까 B2B 대상으로 저희가 세일즈를 했었던 내용들이 바로 B2C로 가버리면서 개인들이 역설적으로 저희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리서처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막 기관 투자자들처럼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나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돈 받고 그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주시니까 제 시간을 써가지고 그 공부하고 운용을 하는 건데 개인분들은 이미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시면서 또 이 재테크는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마치 전업 투자자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제2의 부업이 된 건데 그 부업이 됐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은 투자도 그런데 자기가 적성과 직업이 그 적성과 이런 재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적성과 재능이 안 많으신 분도 제가 볼 때 많으실 것 같고요. 예. 심지어 여의도 안에도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모아놨지만 한 2,000명 모아놨지만 이 안에서도 다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먼저 택시를 타고 예를 들면 강남에서 강북 갈 거면은 택시 기사를 불러서 택시를 타는 게 편한 것처럼 때론 자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쪽을 잘 운행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다는 것만 잘 알고 있어도 내가 모든 길을 다 운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는 이제 그 교통 시스템을 공부하면 되는 건데 저희는 모든 길을 다 걸어보고 운전해보고 하면서 그 너무 딥 리서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테크 과몰입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는 과몰입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적절히 공부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너무 깊게 빠지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고 때로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개인들이 내가 직접 다 해야지 남을 못 믿고 내가 직접 다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미 잘 하는 사람들 거를 좀 잘 이용해라. 약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전업 투자자처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 될 수도 없는 거고. 네. 예를 들면요. 예. 예를 들면 ETF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TF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QQQ 같은 거죠. 네. 나스닥 베이스로 하는 이제 ETF 제일 유명한데 이거는 YOY 그러니까 이게 전년비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는 20% 정도 떴습니다. 네. 근데 그냥 패시브 ETF 그냥 딸깍 사면은 소위 20%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좀 느끼셨겠지만 작년에 환율이 너무 크게 올라가면서 수익이 이거 더 나고. 화냈지 않은 거랑 화내지 않은 거랑 수익률 차이가 완전 벌어졌거든요. S&P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수가 20% 떴는데 환으로 또 10몇 프로가 뜨니까 30몇 % 수익이 났는데요. 이거를 액티브하게 운용을 한 이제 소위 QQQ 액티브. 우리나라에서 ETF 중에서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ETF들은 6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액티브하게 운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개별 전체 포트가 이제 QQQ 하나인 분도 많진 않겠지만은 저희가 이런 인덱스 투자를 할 때는 막 패시브 인덱스 투자하는 게 마치 정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날고기는 그냥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이 미국 S&P랑 미국 나스닥 지수를 액티브하게 좀 운용을 해버리면은 성과가 폭발적으로 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분들한테 패시브 ETF뿐만 아니라 액티브도 같이 반반 섞어가지고 포트 짜면은 훨씬 좋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액티브 메이저들은 왜 그 주식을 좀 잘하냐? 그냥 평생 밥 먹고 주식만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하드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같은 그런 하드한 환경에서 모든 섹터 다 보고 글로벌 수출 경기 모든 지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이 그걸 따라가면서 벅차하는 이제 시간 부족으로 벅차하는 그 모든 일을 여기 사람들은 돈 받고 하고 있잖아요. 돈 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운용을 하는데 그 사람을 쓰는 비용이 꼴랑 0.1%에서 0.6%니까 그거 줘가지고 자기 시간 아끼면 저는 그 돈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억을 맡겨도 0.1%에서 0.5% 차이는 이제 소위 40만 원 나는 거니까 자기가 여기에 그 시간 다 쏟는 돈이 40~50만 원도 안 하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잘 쓰시고 상품을 잘 쓰시면은 좋은 솔루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고 기대 수익률 높인다면은 뭐 노후 자금 준비하는데 진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달러 자산도 필요한 거고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와중에 네.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또 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피카오 코리아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네. 그 책에 이 책의 개인적인 그 대안의 연장선이 있어. 그러니까 피카오 코리아를 낸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그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그 자산 구조와 그 수도권 과잉 과밀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소멸되다 보니까 출산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구간이 존재를 했고, 그것 때문에 노동 투입 인구가 감소하는데 노동 퇴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35년 이후를 맞게 됐는데, 네. 2035 이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제도 개선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지만은, 개인들은 결국은 대응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산시장 과열이 그러면 2035 전후로 끝나는 건데, 그 이후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도 91, 92년에 주식 부동산 둘 다 무너졌을 그쵸. 때 그때 결국 남아있는 승리자는 와타나베 부인밖에 없었거든요. 해외 투자하는. 그냥 맞습니다. 특히 정고점일 때 처분해가지고 달러로 바꿔놓으신 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2030, 2035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 견조한 흐름 뒤에는 장기적으로는 소위 제로화 성장 시기를 꽤 오래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출 많이 받아서 부동산 많이 취득해버려가지고 그 대출 이자 갚다가 현금 흐름 부족하게 되면 노후 준비 안 되는 건 뭐 명약관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놔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나라 서학개미 전체 익스포저가 130빌리언이 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계의 순자산이 부동산만 7,000조인데 네. 금융 미국 자산으로 130빌리언은 너무 작아 보이고요. 그게 1,300빌리언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며, 그래서 앞으로 해외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넘기고 있고 해외 투자를 겸하고 있고, 어떻게 네. 보면은 역시 국장보다는 미장에서 버는 게 더 용이하구나. 아까 이제 네. 코스피 코스닥 하드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걸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느끼고 계시는 거고, 좀 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꿔나갈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책에서 서울 아파트보다 고배당 ETF를 사라고 대놓고 네.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개인들이 투자 성과가 좋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은퇴 현금을까지 다 고민하는 차원에서는 배당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금융지주라든가 아니면 신한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이라든가 이제 신한금융지주라든가 이런 금융지주들도 배당을 많이 주죠. 네. 그러나 1년에 2번 줘요. 뭐 이제 그냥- 분기 배당으로 바꾸고 있는데도 네, 맞아요. 있겠고요. 그럼 네. 4번 주지만 또 비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산 배당 비중이 좀 크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분기로 바뀌어도 어쨌든 분기로 바뀌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은퇴 후에 배당으로 현금으로 세팅하려는 생각을 해보면요, 월 배당이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막 1년치 연봉을 12월에 한번 받아서 연간 분할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적합한 이런 배당 상품은 이런 여러 가지 배당들을 묶어가지고 월간으로 쪼개서 주는 월배당류 상품이 개인에게 적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월배당류 상품들이 지금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 이런 거는 그냥 리츠가 월배당 하는 건 아니지만 리츠 31개를 다 묶어가지고 일본 상장 리츠를 다 묶어서 그걸로 한국에서 월배당을 주고 있거든요. 자산운용사가 그들한테 배당을 받았다가 네. 그거를 월별로 나눠서 분배해주는 네, ETF가 분배금. 맞습니다. 그 ETF가 그거를 이제 분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배금 형식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배당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또 배당 현금 흐름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배당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주 밸류가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장을 해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업의 성장이 약해 보이는데 배당은 많이 하는 거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그 좀 부족한 투자가 될 수 있어가지고, 책에서는 미국 모기지 리츠,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 모기지 리츠, 그 다음에 일본 부동산 리츠와 같은 월배당류 상품들을 하고, 그리고 배당을 주는 배당 성장주들을 좀 넣어가지고 본인이 좀 성향에 맞게 믹스를 하게 되면은 연간 8에서 10% 정도의 배당 일들을 얻는 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연간 10%의 배당 일드가,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축이 되면은 여기에 1억을 만약에 넣게 되면은 1,000만 원씩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1,000만 원씩 생기는 거를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1,800만 원 한도로 집어넣고 이제 돌리게 되면은, 원래 그 한도는 1,800만 원이니까 이제 1,800 기준으로 좀 환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45세이신 분이 1,800만 원을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분산 넣고 8% 복리로 20년을 돌리면은 퇴직 시점에 그게 8억 2천만 원이 돼요. 여기서 1,800만 원은 이제 비과세 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예. 있는 최대 한도. 네, 어차피 납입 한도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8억 2천 기준으로 그 8억 2천도 은퇴 시점에 8%로 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7%만 찾았으면은 그럼 1년에 6천만 원 찾아 쓰시거든요. 네. 근데 원금은 8%로 굴러가니까 원금에 고갈이 없어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내가 1년에 1,800만 원의 개인 퇴직연금으로 8% 이상의 수익을 20년 내신다면은 오늘 기준으로 20년간 8억 2천만 원과 20년 후에 6천만 원의 영구현금흐름과 영구존치연금이 존재한다는 거가 되고요.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배당을 받아도 네. 원래 그 원금은 계속해서 또 맞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예, 이게 저희가 연금개혁할 때도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4.16 연금개혁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2045부터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성 기금으로 나가는 돈이 GDP의 7%인데 GDP 7%를 GDP의 1.2배인 거에 6% 수익을 돌리면 7.2% 벌리지 않습니까? 그럼 연금 운용 수익률의 타겟은 6%니까 GDP 1.2배의 연금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6% 운영 수익으로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복지 예산을 다 주고도 연금은 무제한 존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연금이 0.5를 만들고 GDP 0.5니까 이거를 좀 여기 빨리 인젝션을 해가지고 1.2로 좀 올려놓자. 올려놓으면은 영원히 연금을 받고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젊으신 분들일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개인들도 이런 시스템으로 퇴직연금 제도만 잘 운영하시더라도 그 노후현금흐름 만드는데 진짜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공적연금 다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걸 다 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까지 환산해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금액이 웬만한 도시 생활 가구의 현재 그런 금액에 거의 필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배당 ETF까지는 좋습니다. 네. 뭐 연간 8에서 10% 세팅할 수는 있다. 물론 이제 해외에도 고배당 ETF가 있고 그걸 네. 또 월간으로 분배해주는 그 ETF도 있으니까요. 근데 서울 아파트보다예요. 네. 서울 아파트보다. 네. 서울 아파트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기대 수익률은 앞으로의 10년은 연 3% 이상이지만은 그 다음 10년은 그 정도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울 아파트보다 좋을 겁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있으신 분한테 서울 아파트 다 팔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10년 전에 마포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8억 원에 사셨는데 그게 15억이 된 분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69세가 되셨습니다. 네. 근데 주담대가 20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7억, 8억에 살 때 2억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도 2억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는 있지만 은퇴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80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자비로 나가는 돈으로 국민연금 받는 게 다 상계되고 나면 이분 생활비가 없으세요. 즉 집은 한 채가 있지만은 캐시플로우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런 자산 상태가 된다면은 은퇴 현금 흐름은 사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집을 처분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되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집을 사면 주거 안정이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그것도 은퇴 임박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차서 뒤에서 대출 기간이 많은 그런 집을 사시게 되면은 네. 오히려 60대 이후부터 현금흐름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미 예전에 사둔 게 있고 평가 차익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주거비로 나가는 그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지금 시기에 이렇게 가격이 소위 말하면 이제 엄청나게 뜬 그런 자산을 고대출로 받아가지고 모기지는 30년 남아있고 그거를 40대 중반에 한다? 그러면은 당장은 이제 괜찮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고대출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노후 자산 응축이 또 안 되는 문제가 발생.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서울 아파트는 정답이고 하는 너무 그런 족보 따지기보다는
지금 본인 나이를 계산으로 65세 언저리의 그런 자산 세팅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테이블로 좀 그려보고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좋겠다 이런 거를 책 보시면서 서로 회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까지 감안한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네. 취지로. 그러면은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보면 이 책에서도 비교를 좀 해주시는데 미국 고배당 ETF랑 네. 한국에도 고배당 ETF가 제법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배당 주식들도 좀 있고 앞에서도 뭐 은행주 이런 네.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꼭 미국 고배당 ETF여야 할 정도로 뭐가 있나요? 미국의 고배당 ETF는 배당을 두 자릿수로 줘요. 그러니까 6, 8%가 아니라 12, 14%를 줘버려요. 연간 배당으로. 물론 이제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책에서 언급해 네. 주셨던 뭐 특정 맞아요. 모기지 리츠라든지. 맞아요. 그 모기지 리츠들이 좀 그렇고요. 근데 모기지 리츠들이 어쨌든 자산이 뭐 소위 80빌리언 막 이렇게 갖고 있다 치더라도 그냥 개별 리츠니까 네. 개별 리츠다 보니까 갖고 있는 리스크는 되게 큰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자산이 분산되면 될수록 이제 리스크는 어쨌든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배당 ETF나 이제 이런 걸 섞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랑 뭐 AGNC 같은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고 배당 리츠랑 모기지 리츠랑 그 다음에 국내 개별 상장 기업들도 좋고, 그러니까 배당 목적으로 결국 배당의 타겟은 연 2천만 원 이하의 분리소득을 타겟으로 목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타겟을 지금부터 하셔도 상관없지만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은 요거를 이런 시스템으로 나중에 예를 들면 지금 5천만 원을 복리 8% 그냥 S&P에 20년간 돌린다 하더라도 그게 거의 이제 2억 5천, 2억 8천 정도 되는 돈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돈으로 그냥 나중에 은퇴 시점에 그런 데 넣어두고 2천만 원 정도의 분리과세로 이자 배당 소득을 받아도 퇴직연금 소득이랑 무관하게 또 서브로 또 들어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는 사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하기 나름이라는 게 지금도 투자를 하실 때 배당 차익을 매각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가 대부분인데 매각 차익이 조금 나면은 그 약간의 매각 차익 중에서 10분의 1 정도를 배당으로 돌려보세요. 배당으로 돌리면서 이제 월 현금 흐름을 더 쌓아주는 이런 자산에 넣어두시다가 네. 그게 연 2천만 원이 넘을 정도 되면 대충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사실은 재테크가 끝난 거고요. 그냥 노후현금흐름 준비가 다 되신 건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꾸준히 늘려 나가시면은 월간 들어오는 현금흐름도 좀 짱짱해지고 그럼 짱짱해진 현금흐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투자처도 많이 발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정 자산 하나가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솔루션이 될 수가 없는데 제일 베이스는 결국은 현금 흐름이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풍성해져야지 되는 건데 직장인 분들은 직장 외 현금 흐름을 얻기가 어렵고 근데 직장 외 현금 흐름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매각 차익 기반의 투자만 하게 되면은 여전히 현금 흐름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되게 이상적이라는 걸 아는데 당장 소액일 경우에는 우선은 매매 차익, 자본 차익을 좀 읽어놔서 배당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 소위 젊었을 땐 그냥 주식 코인 몰빵하는 거고요. 원래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30년 만기 채권이니까 본인이 나 자신이 저 자신이 30년 만기 채권이니까 저는 이미 시작하자마자 채권 100%인 자산인 겁니다. 근데 채권 100%인 자산인데 제가 30살 때부터 채권을 사요. 그 사람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 틀린 사람이고 처음에는 결국에는 위험 자산을 사는 거죠. 젊을 때. 네, 젊을 땐 위험 자산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30까지입니다. 30까지고 그 기간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 성과를 불려 나가야 되는 건데 40대 중후반이 넘었는데도 위험 자산을 막 몰빵을 한다? 그 얘기는 채권의 잔존 만기는 점점 이제 현금 흐름 종결 기간은 다가와 가는데 이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요 이후가 고민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넉넉히 매각 차익을 노리는 투자만 막 하다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 기간은 15년 남았고 그동안 자기 포지션은 다 매각 차익 베이스인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이고 부동산 심지어 현금 흐름을 갉아먹고 있어요. 평가이익은 올라가지만은 제 현금 흐름은 갉아먹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세팅해 나가시다가 본인 현금 흐름이 끝나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전부 다 자산 리밸런싱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으실 때는 이제 소위 알주식, 개별 주식, 알채권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장기성 자산이랑 현금 흐름성 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형태로 포지션을 바꿔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해 주는 게 그 TDF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TDF의 원리를 그냥 개인에게도 접목시켜 가지고 젊었을 때 주식 코인하고 뭐 바이낸스 선물하고 이러면서 고 레버리지 하다가 뭘 느껴야 되냐면은 위험이 뭔지를 아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가 32, 3살 때 느끼는 위험은 극복이 되지만은 62, 3세 그런 위험자산 손실은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자산 저희가 아까 운전에 비유했지만 사고도 그 무사고 20년이신 분이 나중에 왜 사고가 나냐면은 사고는 확률론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고 난 사람은 결국 뒤에 사고가 안 나고 앞에 사고가 안 나면 뒤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 어쨌든 초반에 금액이 작을 때 경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0 이하이신 분들은 그냥 다 알주식 하라고 하죠. 근데 최근 어쨌든 45세를 기준으로 이제 노후를 좀 신경 써야 되는 20년간 그 은퇴 현금 흐름을 셋업 하셔야 되는 분들을 어느 정도 타겟하고 썼습니다. TDF처럼 자산 배분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위험 자산 비중을 더, 나이 네. 들어갈수록 안전 자산 비중을 더 네. 이렇게 실어가는 거고. 그 아까 리츠 뭐 10% 이상, 거의 뭐 14%까지도 배당을 주는 연율로 네. 미국의 고배당 리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까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고배당을 주면 네.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 네. 배당률이 좀 상쇄될 수 있잖아요. 주가 안 올라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리츠는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기초 자산의 성격이 다른데 대부분의 리츠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오피스 리츠냐, 뭐 상업시설 리츠냐, 호텔 리츠냐, 아니면 데이터 센터 리츠냐 이러면서 그 부동산의 성격을 가지고 리츠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냥 멀티 에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물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리츠가 아주 발전을 했고 모기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담대를 유동화한 거. 그러니까 네. 미국의 개인들이 30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는데 평균 4% 후반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4% 후반에 받고 있지만은 과거에 소위 2% 후반일 때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기업이 조달하는 그런 돈으로 그걸 사게 되면은 본인은 4.9% 받고 자기는 2.9%에 조달했으니까 2%포인트의 금리 차이가 생기고 이게 은행 비즈니스예요. 네. 그래서 이 은행 비즈니스니까 리츠는 100% 배당하니까 2%만큼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리츠 본주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12%, 14%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리츠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다 배당하기 때문에 이제 자산의 추가 편입은 안 돼요. 자산의 추가 편입을 하려면 우리나라 리츠도 전 세계 리츠가 그렇지만은 증자를 때리거든요. 그렇죠. 증자를 때려서 그다음에 또 추가로 편입을 하고 편입한 데서 또 현금을 받으니까 또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증자를 하면서 자산을 키우는 형태의 리츠를 저희가 성장형 리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좋은 리츠들은 다 성장형 리츠고요. 한국에는 성장형 리츠가 없었어요. 메리츠 코크랩밖에 그런 거밖에 없다가 신화알파 리츠가 나오면서 성장형 리츠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편입하는 자산들이 기업의 설거지용으로 막 비싸게 안 팔리는 자산들을 리츠에 비싸게 팔아버리면서 그러니까 최 대표님이 약간 네. 그런 표현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리츠는 사실상 대기업들의 설거지 설거지용이다. 네네, 그거 그렇죠.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설거지인지.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지. 롯데그룹이나 뭐 아니면 어떤 유통그룹이 음. 본인들 부동산은 이제 민간에 안 팔려요. 그러면은 자기네가 리츠 AMC를 만들어요. 자산관리회사를. 그 리츠 자산관리회사에 팔면서 부동산이 팔릴 때는 결국은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치평가의 5할은 현금흐름 베이스거든요. 5할은 비교가치, 그러니까 주변 비교 사례고. 그래서 앞에 임대차 계약을 좀 초반에 7년을 좋게 해줘요. 시장 임차료가 100이면은 그룹사가 네. 어차피 내가 나한테 계약하는 거잖아요. 모기업이 자회사한테 계약하는 건데. 리츠를 이제 IPO 해야 되니까 그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룹사가 임대료 많이 주고 들어간다. 네, 한 7년을. 그러면 7년 기준으로 임차료는 시세가 100인데 120 임차료 계산되니까 네. 그러면 건물 가치도 100에서 12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 가격 100을 나는 1000억짜리를 1200억에 샀으니까 그 리츠는 시작할 때 5,000원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상장할 네, 때뭐 상장할 때 ETF가 대부분 만 원에 다- 상장하는 것처럼. 네, 그냥 5,000원 상장하는데 시작부터 그냥 바로 4,000원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4,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고 시작했으니까 시장은 똑똑해가지고 걔가 딱 상장하면 바로 4,000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리츠를 그러니까 한국의 리츠는 어쨌든 도입되는 과정에서 20년 전에 CR 리츠 도입될 때부터 기업이 갖고 있는 부실 자산을 넘기는 그 처분하는 과정으로 리츠가 활용이 되면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쓰여졌는데 중간에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신화알파 리츠 같은 굉장히 양질의 리츠도 나왔지만 그 이외의 리츠들은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계속 설거지를 시키면 되겠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네. 어차피 수익도 잘 안 나는데 네. 시장에서 제값에 팔리지도 않고 네. 이거 갖다가 상장시켜서 근데 그 그룹이 또 대주주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네. 나머지 지분율 뭐 시장에서 조달해서 네. 일종의 지분도 좀 팔아먹고 그렇죠. 자산도 유동화하고 이게 결국 우리나라 주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건데요. 일종의 중복 상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도 다 상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형태의 플레이를 하더라도 제재 수단도 없고 다 오케이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 15년간 어쨌든 상법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츠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신뢰를 다 잃었던 게 국내 리츠들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일본 리츠랑 싱가포르 리츠랑 미국 리츠를 소위 200여 개를 분석해서 21년에 책을 낸 게 있었는데 20년에 소위 그 당시에는 4차 산업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네. 4차 산업 시대 성장 리츠로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책을 뭐 냈었는데 네, 그때 성장형 리츠라는 개념을 이제 그 인지를 해가지고 책을 냈고 당시에는 막 펀드도 있었어요. 펀드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리츠는 거기에 진짜 들어간 게 신화알파 리츠 딱 하나였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게 20 몇 개 중에서 그 20 몇 개 중에서 신화알파 리츠 말고는 다 안 부합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외국 리츠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월배당형 상품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는 외국 리츠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츠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책에서 보니까 일본 리츠도 관심 있게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일본은 지금 리츠가 아니라 일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쨌든 30년간의 대침체를 뒤로 하고 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도 어쨌든 니케이가 1991년 전고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 부동산은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은 골짜기 산 높이가 너무 높았습니다. 너무 높았어가지고 지금 다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간의 소위 한 세대가 끝나버리면서 이제 새 세대를 담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가 상승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가 해외 대체투자위원도 몇 년, 4년 했는데 국토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가지고 미국 오피스, 유럽 오피스랑 다른 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은 재택률이 미국 대비 아주 떨어져요. 재택률이요? 네. 다 나오라고 하잖아요, 회사에. 재택근무하는 네. 비율. 지금 여기도 와이스트리트 재택 다 출근해야죠. 다 출근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피스 임차 수요가 한국과 일본이 짱짱해요. 짱짱한 편입니다. 저희 그 미국에 투자해놨던 그런 부동산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풀재택을 해버리니까 오피스가 다 공실 나가지고 특히 미국이 심하죠. 미국 완전 심하고요. 그냥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막 조단위 건물에 80% 공실 이렇게 나버리거든요. 네. 그럼 조단위 건물에 80% 공실 나면은 그 자산가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뚝뚝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쫙쫙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쨌든 한국과 일본의 그 중심지의 사업용 오피스 가격들이 결국 그 나라 성장률 따라가는 건데 일본도 되게 요새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은 제로 성장이라고 많이 불렸지만은 지금은 명목 3% 성장하거든요. 물가랑 실질 합쳐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명목 3% 성장한 나라가 됐다면은 금리는 제로화 수준인데 물가는 성장률은 명목 3%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엣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작년 말에 썼고 올 초에 내려고 하다가 좀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담아서 낸다고 해서 8월에 내게 된 건데 이 책을 썼을 때 그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는 1월 초 기준으로는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인데 1년에 한 60원씩 월 60원씩 한 720원 주니까 한 7% 배당을 주는 건데 안타까운 건 이게 환해지 상품이니까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해지 상품이지만 일본에 있는 대표적인 리츠 30개를 떴으니까 괜찮은 상품이다 하고 제가 나가는 채널이나 이제 제 지인들한테는 이걸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냥 저런 거 사시면 괜찮을 것 같다. 배당 현금으로도 받고 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얼추 12,000원 본주 가격이 그 다음에 월 60원씩은 계속 배당을 해오고 있고 700원 배당은 계속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 본주가 그렇게 떴다는 거는 일본 부동산이 실제로 많이 올랐다는 거가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타이거 ETF 팀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밖에 없는데
타이거에서도 도쿄 리츠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도쿄 부동산 리츠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막 제안을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 부동산 중심으로. 네. 근데 그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세금 측면에서 좀 불리한 게 있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 네. 세금을 내야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한국 상장 리츠는 그러니까 ETF 단에서 세금 다 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 상장된 본주는 제가 4848 하면 나중에 세금을 내지만은 네. 그러니까 QQQ 같은 건 세금 내지만 이런 거는 이제 코덱스로 뜨고 타이거로 뜨고 코엑트로 뜬 거는 ETF 단에서 해외 상장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세금 처리된 거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그 주가에 네. 반영이 되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는 주식 양도세가 없지만 다른 나라는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16%라고 치면은 네. 8% 복리 수익이 나는 자산의 16%의 그 세금을 내게 되면은 사실 6%로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1의 기준으로는 환율도 1년에 2%씩은 평가절하가 되기 때문에 그 환 부분으로 다 해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달러 자산으로 샀을 때 예를 들면 S&P가 8%씩 복리로 장기 수익률을 한다. 근데 환도 2%씩은 빠지거든요. 그럼 사실상 그냥 10%씩 올라가는 건데 나중에 그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다 해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해외 ETF 특히 리츠까지도 관심을 계속 두시다라는 거고 그 원래 그 채부심 하면은 원래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 센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래 건설 쪽 애널리스트셨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로 저는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제 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피크아웃 장세고요. 예. 사람들은 서울의 5분위, 경기도 5분위, 서울 4분위만 사고 싶어 하고 나머지 분위 지역에 대한 매수 선호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피크아웃 장세는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20년, 21년은 소위 그냥 부동산 시장의 유포리아였고 다 오르는 거였고요. 네. 다 오르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포지션을 많이 잡은 거였는데 22년부터는 저출산이 사회를 때리면서 저는 그게 IMF급 충격이었다고 이제 시장의 인식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 소멸 도시나 지방 도시에 대한 비선호가 급격히 올라가고 역설적으로 서울에 대한 선호는 또 폭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대출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대출 총액이랑 금리가 제일 중요해졌는데 대출 총액과 금리가 만들어내는 부동산 시장이 됐고 자연스럽게 공급보다는 수요 정책이 훨씬 더 임팩을 많이 미치는 시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개혁이나 이런 거를 건드는 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6.27 대책도 있었지만 네. 6.27 대책 같은 게 단기 수요 대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수요 대책을 내면은 단기적인 효과는 아주 확실히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시장 기저에 있는 피크아웃 그 흐름 트렌드 자체는 이건 메가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꾸려면은 이 메가 트렌드에 상응하는 상당한 메가 트렌드적인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두 개인데 그게 없다면 2030, 2035까지 피크아웃 트렌드가 수요 대책 따라서 이제 과열 냉각을 반복을 하다가 2035를 전후로는 이제 제로 성장을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다 같이 안 좋아지는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인데 아니라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뭐 올해 내리냐 올라가냐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부동산은 한국이 잠재 성장률 3%로 명목으로 3% 올라가면 3%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3% 올라가면 3%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집중해서 유동성이 초과 투입되는 것만 올라가니까 그 초과 상승분을 다 서울 5분위, 4분위, 경기 5분위가 장악할 거고요. 나머지 분위 지역에 대해서는 큰 어떤 자산 시장의 엣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주거를 내가 내 집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것 같지만 투자 성과로는 좋은 투자 성과를 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은퇴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금융자산으로 돌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몇 분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일종의 뭐 상급지 개념으로 서울에서도 특정 상급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일부 이 표현이었던가요? 예.
가격이 이제 5, 4, 3, 2, 1은 5개 분위로 나누고 5분위가 네. 제일 비싼데 서울은 25개 구지만 5분위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4분위가 마포, 성동, 그다음에 양천, 동작, 강동구가 되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5분위, 4분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5분위가 과천, 판교가 되는 거고 경기 4분위가 광명, 분당, 그다음에 평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지역에 집중적인 관심도가 있고 나머지 분위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런 고분위 지역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은 고분위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은 높은 임차료에서 오는 거고 높은 임차료는 높은 정주 환경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정주 환경이 좋다는 건데 여기서 코어 정주 환경이 바로 학교고 학교와 직장이고 학교와 직장 지금 학교 소멸하고 병원 소멸하고 이제 이런 기반적인 소위 정주 기능이 소멸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돈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산 살아도 서울집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한국 안에서 이미 제가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가는 게 서학개미라고 계좌 이민이라고 했는데 한국의 부동산에서도 이미 국내 계좌 이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비서울 비중을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결국 시장에서 선택한 건데 어떤 특별한 충격이 있지 않고선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양극화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아주 심하게 양극화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 네. 그 아까 잠깐 6.27 대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6억 이상 대출 금지 정책. 네. 이거를 참 그 찬반 양론이 많이 나뉘더라고요. 꼭 필요했다.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 네. 중심으로. 근데 또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규정에도 없던 그런 대책은 너무 과도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당연히 내야 되는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6.27 같은 대책은 5월에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5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대통령 간담회 하고 난 그때부터 5월 9일부터 서울 주간 동향조사 기준으로 서울이 0.1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뭐 대선 전이었으니 네. 이런 과감한 대책을 내는 어차피 정부는 있었으니까요. 정부는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전이었지만 각 부처 다 있었잖아요. 금융위도 있었고 다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네가 공공에서 논다는 거는 이제 소위 방임이나 마찬가지고 그건 말이 안 근데 되는 그 건데. 당시에는 이제 전임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네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갑자기 대출 규제 이렇게 네. 하기가 쉽지는 아니요. 않았을 것 2016년도 똑같았습니다. 2016년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런 이슈가 있고 나서 같은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당시에 막 1, 2, 3 대책도 내고 그다음에 조정지역 막 늘리고 그냥 자기 부처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을 보면 자기 부처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나 아니면 금융이나 한국은행은 자기가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없어도 금통위는 계속 열리듯이 그냥 지가 해야 되는 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새 정부가 오면은 뭐 누가 어떻게 할까에 따라 가지고 안 보는 거는 그건 그냥 정신 나간 관료들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6.27도 6월 3일에 새 정부가 시작했지만 6월 27일에 바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저라면은 5월부터 서울시 주간 동향조사가 0.1로 떴고 그 다음에 5월 둘째, 셋째, 넷째 주로 가면서 0.1, 0.18, 0.2 이렇게 올라가고 6월 가니까 0.43까지 올라갔. 그러니까 그렇게 초과열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마포성동은 주간 1% 떴고요. 그건 이제 1년 52% 올라간다는 거니까 네. 연초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당시 호가를 30억으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실거래가 연초 20억이 25억이 갔는데 호가는 30억으로 올 30억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6.27이 나온 거지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저는 과열이든 냉각이든 과열과 냉각되면은 정부나 아니면 이런 쪽에 대책을 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거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연준이 고용 데이터 보면서 금리 결정하는 거 하는 것처럼 시장 과열되면은 냉각하고 침체되면은 완화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시장 조성자들이 해야 되는 룰인데 5월, 6월에는 그걸 안 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늦게 나왔다고. 근데 그 6억 이상 대출 금지 이게 또 영원할 수 있는 규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는 이제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가계대출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가계대출의 위험도가 내려온 형태로 돈줄을 돌릴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 주담대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거는 위험도가 15%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산업대출로 가는 거는 60%가 넘으니까 시중은행 대출 4조, 이쪽으로는 1조거든요. 어차피 버는 돈은 비슷해요. 시중은행 입장에서 아파트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네. 이럴 게 없는 대출인 거고 주담대는. 네네. 근데 그게 결국은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결국 생산 경제가 아니라 자산 경제로 가는 거니까 자산 경제로 가면 GDP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결국에 우리나라가 제로 성장, 뭐 0% 성장, 일자리니 뭐니 하는 거는 자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생산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생산으로 가도록 이번에 금융위기를 포함해가지고 위험도를 조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담대의 위험도를 25%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생산 쪽 위험을 지금 55, 60이니까 그걸 45로 내리면은 그쪽으로 돈이 상대적으로 더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뭔가 위험 가중치가 낮은 자산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산업 쪽에 대한 대출을 위험 가중치를 좀 낮춰주자. 네, 맞아요. 해서 재무적인 부담 없이 대출을 더 공격적으로 뭔가 생산성 있는 쪽으로 내어주게 좀 뭐 물꼬를 터주자 이런 정책 주시겠네요. 네. 그 방향이 맞다라고 또 보시는 거고요. 네. 한국은 뭐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구조 개혁이 없다. 그럼 그냥 피크아웃 강세입니다. 피크아웃 강세다? 그러면 달러 자산을 열심히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크아웃 강세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피크아웃 강세는 서울 5분위 4분위만 올라가는 걸 말하죠. 초양극화. 네. 안 그래도 지금 6억 이상 대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강남 일부 지역은 또 신고가 가는 곳들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요. 대출 없이. 예. 왜냐하면 피크아웃 강세라는 트렌드는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수요 정책은 단기의 길만 막았을 뿐이에요. 그 기저에 흐르는 도도한 트렌드는 안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올캐시로 현금 사는 사람, 지금 서울에 현금 사는 사람이 무슨 부동산을 사겠어요? 지금 뭐 부산에 가서 10채씩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부산에 있는 상가 빌딩들 다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장기 보유 공제에다가 5만 세제 혜택들 다 여기 있는. 그러면 수요를 막는 건 일시적. 결국에는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근본적인 대책은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데요. 트렌드를요? 네. 지금 서울 쏠림이라든가 그 고가 쏠림의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는 뭐 우리 뭐 패션 트렌드를 바꾸시다 이게 아니라 예전에 네. 그 피카우 코리아 책에서 맞아요. 말씀하셨던 예, 소위 8년 이상의 이런 거를 이제 소위 트렌드라고 할 때 10년짜리 이 기조가 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기조가 바뀌어야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거는 되게 이제 거대한 변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시를 더 활성화해야 하고 인구가 서울로 쏠리지 않게끔 일자리도 지역으로 많이 좀 보내야 하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세제 개편도 같이 이어져야 하는 거고 거의 그거는 뭐 5년 10년 더 길게 봐야 되는 거다. 네, 저는 하기는 근데 해야죠. 시작은 근데 하긴 그게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되는데요. 그게 못 한다는 시그널을 받느냐, 한다는 시그널을 받느냐를 가지고 시장은 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제안을 많이 내긴 했는데 그 개혁적인 제안이 실제 되냐 마냐는 시장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27에 대해서도 약간 효과가 요즘에 반감되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부동산 개혁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종전의 그 트렌드였던 그러면 지방 소멸하고 서울만 살아남으니까 서울로 와야 되겠다. 이 피크아웃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그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 또 북극 항로 개발해서 뭐 부산을 이렇게 좀 부양을 시킨다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개혁이 있으려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개헌이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현재는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이랑 행정부처 전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과거 2010년 헌재 판결 이후로 거기서 명확히 규정을 했어요. 한국의 수도는 관습법법. 그러니까 수도의 그 규정을 했습니다. 수도가 뭐냐면은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중요 국가 기관들이 있는 곳을 수도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2분원이 생기거나 그 덜 중요한 기관들이 세종시에 간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기관은 안 가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제2청사, 국회의사당도 제2청사 이거지 근본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는 현행법상에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먼저 제2청사 국회 분원, 그러니까 본원이 아니라 분원 보내놓고 나중에 좀 분산을 하면은 헌재 판단도 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시간이 또 그건 엄청 말이 안 돼요. 예. 헌재 그거는 이미 그건 과거에 했었던 그 헌법재판소의 전체 판결이 다 뒤집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의 로직은 수도라는 거를 규정해 놓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수도가 뭔지 먼저 규정하는 일이 있었고 대통령과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들이 거주하는 곳이 수도라는 걸 먼저 규정한 다음에 그게 수도라면 그게 현재 서울이잖아요. 네. 현재 서울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재 서울이 수도, 그러니까
성문법적으로 수도를 서울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수도라는 거의 기능은 그런 거였다. 이런 네.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전하는 거는 이제 성문헌법에는 없었지만은 관수범법상으로는 헌법 개정 요인이니까 개별 법률로는 안 되고 헌법을 개정해라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세종시 행정중시 그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 났고 네. 세종시는 왜 합헌이 났냐면은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주요 국가기관은 빼고 나머지 보내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라는 거였고요. 그래 그거는 법률로 정하는 거니까 지금 세종 행정시 복합도시법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는 부처가 기분이 나빠했죠. 우리는 난 주요 부처가 아니구나. 아니냐? 뭐 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럼 그 네. 말인즉슨 헌법 개헌과 그러니까 개헌 이후 왜낙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네, 분원은 갈 수 있지만은 본원은 못 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그 진정성인데 이제 진정성 있게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냐 안 추진하냐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막는 건 일시적이고 트렌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그거는 또 개헌하고도 이어지고 정말로 트렌드는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은 또 일부는 꿈틀대고 피크아웃은 더 강화가 되면서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네, 지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실의 생각은 EEJ 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을 키워서 부동산을 잡으면 되거든요. 돈줄이 지금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부동산이 초과 성과를 내는 자산들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주식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이 책 뒷부분에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머니무브를 그래서 부록으로 담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책의 원서는 기본적으로 12월 1월에 다 써졌는데 이제 계엄 탄핵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냥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5월부터 갑자기 막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새 정부가 주식에 대해서 확실히 깊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저도 인터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식은 확실히 좋아한다고 느꼈거든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주식 얘기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뒤에 부록으로 넣었죠. 네.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의지는 느껴졌는데 네. 근데 실상 물론 이제 그거는 상법 개정은 뭐 2차 뭐 더 센 상법까지도 네. 개정이 됐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든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네. 지금 기획재정부 안이 나온 것까지만 놓고 보면 네. 이게 제대로 머니무브를 시키겠다는 건지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히죠. 네, 그래서 그 퀘스천 마키가 찍히니까 코스피는 다시 박스피 그리고 부동산은 꿈틀대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니무브가 네, 부동산에서 PBR 10배 발언 딱 하는 순간 그냥 코스피 PBR 10배 발언을 딱 하는 순간 그 네. 경제부총리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 포트폴리오 깠는데 개포 1단지 뭐 DH 퍼스트 아이파크 빡 있고 그다음에 세종 그 주택이 유주택이신 상황에서 세종시 아파트 청약 받으시고 그 주택도 사고 팔고 하시고 다른 집도 사팔하시고 다른 집도 사팔하셔가지고 화나셨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2억 원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 아니요, 후보자도 이억원 마찬가지고 금융위원장은요 다른 게 있는데요. 그분도 개포동에 갭투자를 하셨지만요. 네. 세종시 청약은 안 받으셨어요.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구윤철 장관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최상욱 그러니까- 대표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예. 아, 근데 이게 관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는 또 이해관계, 특히 뭐 금융위 4급 이상이라든지 기획재정부 4급 이상이라든지 또 그게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주식 투자를 못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뭐 저는- ETF나 펀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부동산도 자본시장법을 만들면 된다. 지금 금융에는 자본시장법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자본시장법과 관리감독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LH 사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동산 스캔들은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부동산도 자본시장법 같은 거를 부동산 시장법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눈높이는 소위 강남 다주택자들, 강남 똘똘한 채 1주택자들이 강남 살리기 대책을 쓴다는 그런 의심 어린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전 아닙니다라고 항변하기보다는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시장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아까 하던 이야기를 네. 좀 마무리를 하자면 물론 그 머니무브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오려다가 다시 박스피에 갇혔는데 맞습니다. 아 이거는 좀 예측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 당위성으로 그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요. 저는 주식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주식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이지만은 아까 생산금융이랑 자산금융을 굳이 나눠서 본다면은 둘 다 자산금융이죠. 그러나 주식은 생산금융과 선이 다 있어요. 이어지죠.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부동산도
완전 떨어져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부동산이 활성화되면은 일부 건설 경기는 좋아지거든요. 건설 경기 좋아지고 예. 뭐 집값 오르면 소비도 좀 늘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로 보자면은 그게 좋아지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또 그러니까 부작용이 또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부작용을 저희는 저출산, 저결혼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측되지 않은 로스가 여기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은 주식이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주식 쪽으로 보내게 되면 연금도 걸려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투자금융에 있는 그 돈들을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 부분에 그냥 진정성 있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는 가야 하는 일단은 가속 페달을 밟다가 갑자기 뭔가 브레이크가 밟힌 느낌? 네, 여기 PBR 10배 턱이 빡 나와가지고 그냥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 그냥 일부 그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더 그냥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 양대 자산 정확히 말하면 세 개지 않습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이죠. 그래서 이 세 개 전체 자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의식이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 의식이 주식에만 지켜지도록 강요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본시장법만 있다 보니까. 왠지 뭐 공직자라든지 뭐 네. 청문회였는데 주식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이런 건 전혀 없고 신고도 되게 널널하고 네. 코인도 그냥 뭐 벼가 없고 네. 그냥 신고도 널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과 코인 쪽으로 이제 이런 익스포저가 많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시스템적으로 유사 자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자산을 다루는 정책을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배제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 그 간접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의 수준을 확 떨어뜨려서 네.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류과세 지금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 안대로 된다면 네.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강화하고 배당소득 분류과세 최고세율 38.5%로만 네. 하고 하면 어떻게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갑니까? 다시 그럼요. 부동산으로 우리 가야 됩니까? 부동산 가야 되냐고요? 둘 다 가게 될까요? 그러면 현 상태는 유지가 될 불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법은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바꿔놨기 때문에 소위 다시 2000P로 뭐 급격히 내려가가지고 소위 꼬라박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법이 작동하는 것도 16년 만에 큰 이벤트라고 그쵸, 생각하기 엄청난 때문에 일이죠, 사실은. 제가 삼성물산 출신이고 삼성물산 나오게 된 것도 그 삼성의 비자금 김영철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람인데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좀 이상하게 나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도 판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정이 떨어졌었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주주들이 그냥 일감 몰아주기 하고 사익 편취하고 또 협력사 만들고 추가 상장하고 개인 소액 주주들에 대한 그 주주 멸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16년 갔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다 합법.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한국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코리아 증시 전체에 대한 밸류업을 일단 1차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또 상법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냥 주식 쪽으로 어느 정도 돈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어쨌든 한 5년은 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거 사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어떤 적극적인 대개혁을 5년 안에 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치 상승무도 다 먹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뭔가 달러 자산 등으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요 마지막 요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책에서 성장주 투자와 아파트 투자는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제 주식 투자 방법론의 코어인데 책에서는 이제 길게 담을 수는 없었는데 분량 때문에 저는 이제 주변에서 아파트 30-40년 투자해가지고 100배, 200배 매각 차익을 내시면서 처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아니 아파트 어디 100배, 200배가 40년 전 사가지고 100배 난 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5천만에 사는데 50억 되고 3천에 사는 30억 되고 이런 집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네, 지금 강남에 있는 분양한 아파트들은 지금 평균 다 60배씩은 다 그거 떴습니다. 저기 아닙니까? 그 압구정 저기 받칠 때 가서 아니요. 들어가시는 예를 들면 서초 우성 아파트 같은 게 다 재건축 되는데 우성 아파트 원 분양가는 다 8천만 원 미만이었어요. 이건 다 그래요? 60배씩 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나냐면은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장기 동안에 한국의 성장을 다 먹었으니까는 이제 난 거죠. 근데 앞으로의 그 정도 날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런데 그 소위 범서울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소위
강남을 벗어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사는 사람들한테는 강남 벗어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99년에 일기 신도시 지은다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생기니까 글로 팔아서 나갔더니 나중에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도 뭐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뭐 판교 생긴다고 해서 나갔더니 못 들어오고 등등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제일 알짜 자산을 장기 투자하니까 저기 더 좋아 보이는 게 당시에는 있긴 했었는데 결국 얘가 코어 자산이고 장기 투자니까 좋았다는 건데요. 반대로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닙니다. 거북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6억에 분양받고 한 5년 지났더니 6천만 원 돼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좋은 게 아닌데, 주식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한국에서 수출 성장주 잘 잡아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성과가 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은 삼양인데, 삼양이 2016년부터 그냥 불닭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수출 데이터가 떴고, 그 수출 데이터가 계속 10년에 걸쳐서 계속 떴는데 그 과정에서 주가는 60배 상승했거든요. 2천억이 12조가 됐으니까 이제 한 60배 상승을 했는데, 한국의 주식의 역사는 그냥 수출주 장기 성장의 역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출 장기 성장주를 잘 사시면은 그냥 그 어떤 자산보다도 한국은 심지어 양도세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후 소득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은퇴연금을 세팅해 두고 개인은 이런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그걸로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반대로 성장주가 아니거나 수출 성장주가 아닌데 장기 투자하시면은 그건 또 엄청난 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주식을 부동산처럼 하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뭐 사팔사팔하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수출 성장 기업 잘 잡아가지고 그냥 쭉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책 쓰고 나서 ETF가 하나 나왔는데, 코액트에서 하는, 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하는 K 수출기업 탑 30라는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 성장 기업 30개를 가지고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ETF가 되는 건데요. 액티브예요. 네, 액티브하게 비중 조절하는 ETF 되는 건데, 제가 그 ETF를 딱 보는 순간 들었던 생각은 그냥 나도 할 거 없으면 저거 다 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수,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인 것처럼, 코스피 200보다는 뭐 코스피 50인 것처럼, 근데 네. 그보다 더 압축을 네. 해서 수출 맞습니다. 상위 네. 50개. 맞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 상위 50개 현대차, 기아차는 빠져 있는데 수출 성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성장. 네, 그러니까 수출은 다 해요. 한국에서 수출 안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현기차 주가가 가장 좋았던 것도 2000년대 초반에 수출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차화정 랠리도 다 수출 성장일 때 랠리였고, 지금 화학주가 수출 없냐? 다 수출합니다. 그러나 수출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처럼 성장하는 아파트라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 수출이 성장하는 맞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듯이. 네. 수출 성장주만, 수출주가 아니라 수출 성장주만 그 31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비중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제가 7월에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APR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고, 포트 비중 1등 APR 삼양식품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화에어로로 바뀌었다가 효성중공업으로 바뀌었다가, 네, 일주일에 2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수수료는 많이 나가. 수수료는 0.5인가 0.6인데, 액티브가 일반적으로 좀 비싸긴 하니까. 네, 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20% 오르는데 나스닥 액티브는 60% 떴는데, 그거 아깝나? 0. 네, 버는 게 중요하지 그 일드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패시브 ETF 시대일 때는 모든 ETF가 똑같은 성과를 내니까 그냥 뭐 0.1, 0.01이 중요했는데, 지금 액티브 ETF 시대는 성과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좋은 ETF를 잘 골라야 되는데, 이런 말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운용사 중에서 우리나라 운용업도 과거랑 많이 달라져가지고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셨습니다. 펀드 매니저. 예. 많이 나가셔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사모를 하시는 분이 많아졌고,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에 공모 전성기였고 사모는 약했는데 사모 전성기와 함께 사모 시장으로 많이 나가셨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독립하셔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도 많아지셨고, 그 다음에 진짜 풀이 뭐 좀 다양해진 것 같거든요. 이젠 제도권 비제도권의 그런 구분이 많아지지 않은 것 같고, 예전에는 애널리스트 출신 개미 에미, 매니저 출신 개미 매미, 그래서 에미 요게 에미. 네, 저 에미. 에미 매미들 이렇게 막 그것도 있고 펌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리서처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뭐 이제 주식 실력은 이제 많이 산업평준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일부 운용사들은 이제 굉장히 퀄리티 높은 매니저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액트도 제가 봤을 땐 그 중에 하나고, 타임폴리오나 코액트나 뭐 이제 미래자산이나 한투나 몇몇 대형사들은 이제 좋은 상품들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력들을 가지고 있고 리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숙련된 40년 차 고인물
그냥 버스 기사 되시는 거예요. 그냥 막 한 손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이쪽 막히면 분명히 어떤 길이 이제 뚫려 있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예, 내비 없이도 다 알아야 그냥 딱 보면 이제 이 그런 시간대면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랑은 같이 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주식하는 방법론이 수출 데이터 보면서 주식하는 건데 그걸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상품이 좋아 보여서 요새는 이거를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상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거 좀 장기 투자할 때는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아웃퍼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성장, 그러니까 수출 성장으로.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해서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1억 달러 아니고요. 네, 1,300억 아니고 맞습니다. 1억 원. 인대 달러 자산으로 같이 이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노후도 준비하실 수 있는 이른바 채부심 최상욱 작가님, 최상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